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라도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 스스로 초래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혹은 환경 때문에 전혀 뜻하지 않게 맞닥뜨릴 때도 없지 않다.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하기도 어려운 재해도 뜻하지 않은 순간에 다가온다. 누구나 이런 힘든 상황이 닥치면 마음의 고통을 겪고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이때 마음을 바르게 잡을 수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끝내 마음을 잡지 못하면 휩쓸려 무너진다. 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책은 다산의 마지막 습관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공부의 정점에서 60년간 쌓은 성취를 모두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험난한 귀향길, 고통의 시간 속에서 다산이 선택한 생애의 마지막 습관, 그것은 바로 매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공부를 비우고 다시 시작하고자 다산이 읽은 책, 나를 새롭게 채우기 위해 다시 돌아가야 하는 바탕은 바로 소학이었습니다. 소학으로 돌아간 정약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마당을 쓸며 나를 찾았다.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지천 묘지명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내 나이 60, 한갑자를 다시 만난 시간을 견뎠다. 나의 삶은 모두 그르침에 대한 뉘우침으로 지낸 세월이었다. 이제 지난 날을 거두어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이제부터 빈틈없이 나를 닦고 실천하고 내 본분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다시 나아가고자 한다. 다산의 마지막 습관을 집필한 조윤재 작가는 이 책이 평온하고 안일한 삶에서 각성을, 고난의 시기에 성찰을, 고난을 뚫고 자기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큰 힘을 얻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험난한 귀향 생활에 몸은 점차 쇠약해졌다. 중풍이 심해지고 오한을 견디기도 힘들었다. 마음도 뿔뿔이 흩어져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다. 고난의 극한 상황, 절망에 처한 상태였다. 다산은 이러한 순간 지필에서 자신의 길을 찾았다. 복숭아뼈에 3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로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처럼 한자리에 앉아 글을 썼다. 그 어떤 마음 공부에서도 찾지 못했던 마음의 안정을 지필에 몰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다. 마음을 잃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림으로써 마음을 다스렸던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마음 공부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지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수신의 힘이다. 다산은 마흔이 될 때까지 누구나 부러워할 인생을 살았다.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문제로 천재 소리를 들었고 성균관에 들어가서도 뛰어난 재주로 정조의 눈에 들었으며 이후 과거에 급제하면서 일찌감치 관직의 길로 나섰다. 그리고 정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승승장구했던 그는 마흔이 채 못된 나이에 형조 참의의 자리에 오르며 정점을 찍었다. 심지어 나이든 형조 판서의 대행을 명받아서 지금의 장관 직책을 수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산은 이처럼 화려했던 자신의 과거를 가리켜 나를 잃어버린 시간이었다고 했다. 나는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은 자다.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과거 공부에 빠져 지낸 세월이 10년이었다. 마침내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에 비단 도포를 입고 미친 듯이 큰 길을 뛰어다닌 세월이 12년이었다.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조령을 넘어 친척과 분묘를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는 나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꿈치를 따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 끌려서 온 것인가? 아니면 해신이 부른 것인가? 자네의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어찌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물었다. 끝끝내 나라는 것은 멍한 채로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얼굴빛을 보니 얽매인 곳이 있어서 돌아가고자 하나 가지 못하는 듯했다. 마침내 붙잡아서 함께 이곳에 머물렀다. 다산의 고백이 처절하다. 다산은 누명을 쓰고 머나먼 땅으로 귀향을 떠났을 때뿐 아니라 과거를 준비하고 성공을 구가했던 20여 년까지도 나를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했다. 하지만 다행히 다산은 나를 찾았다. 의외로 머나먼 바닷가 귀향지에서였다. 그의 삶에서 가장 길고 큰 비극의 시간이었지만 다산은 그곳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았다. 죄악의 절망에서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던 극단적인 고난의 시간에서 다산이 자신을 찾을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무엇이 잃어버린 나를 찾게 했을까? 그것은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가 학문에 있고 오직 지피를 통해서만이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학자라는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힘이 된 것은 바로 소학에서 얻은 수신이었다. 소학은 남송시기 사람인 주자와 그의 제자 유청지가 함께 만든 책이다. 주자는 우리가 잘 아는 성리학을 집대성했던 대학자다. 그는 아이들의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 논어 훈몽구의, 발조 언행 명신록 등의 책을 펴냈는데 소학은 그가 50이 넘은 나이에 펴낸 아동교육서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주자는 어른의 공부인 대학을 배우기 전에 반드시 소학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대학은 나라와 천하를 평안히 다스리는 큰 뜻을 이뤄가는 공부다. 하지만 큰 일은 반드시 일상의 도리를 지키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일상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큰 이상을 외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근본이 바로 소학의 가르침, 수신의 공부다. 근본이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올바른 도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몸에 익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식을 채우기만 하고 근본이 없다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헛똑똑이가 될 수밖에 없다. 축적한 지식 또한 실천할 수 없는 반쪽짜리 지식이 될 뿐이다. 조선의 대학자들도 이러한 소학의 가르침에 공감했다. 율곡이인은 소학 집주를 써서 소학 공부의 표준을 제시했다. 퇴계 이황 역시 성학십도에서 소학도를 그렸고 조강에서 어린 사람들뿐 아니라 장성한 사람도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라며 소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다산이 소학에 집중한 데는 또 하나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는 소학을 통해 귀양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수신을 깨달았다.
다사는 귀양지에서 쓴 심경 밀험의 머리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독실하게 실천할 방법을 찾아보니 오직 소학과 심경만이 특출하게 빼어났다. 진실로 이 두 책의 침잠에 힘써 행하되 소학으로 외면을 다스리고 심경으로 내면을 다스린다면 현인의 길에 이르지 않을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라도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 스스로 초래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혹은 환경 때문에 전혀 뜻하지 않게 맞닥뜨릴 때도 없지 않다.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하기도 어려운 재해도 뜻하지 않은 순간에 다가온다. 누구나 이런 힘든 상황이 닥치면 마음의 고통을 겪고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이때 마음을 바르게 잡을 수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끝내 마음을 잡지 못하면 휩쓸려 무너진다. 다산 또한 귀양지에서 힘든 과정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다산은 고난을 맞아 마음을 다스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갔다. 바로 고난을 기회로 삼은 것이다. 그 힘이 된 것이 근본을 바로 세우는 수신이었다. 다사는 고난을 통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몸을 바로 세우고 자신이 해야 할 일, 이루고자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스스로 무너지는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신을 행하는 사람은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의미에 대해 깊게 성찰한다. 맹자는 하늘이 장차 그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는 하고자 하는 일을 어긋나게 함으로써 그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고난의 의미를 설파했다. 다사는 몸소 그것을 증명했다.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인생 초유의 최악의 고난에서 다사는 그 의미를 성찰하며 자신을 바로 세웠다. 끝을 모르는 고통의 시간에서 포기와 절망이 아닌 희망과 소명을 붙잡은 것이다. 고난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도 수신의 힘이다. 사람들은 평온한 일상에 안주하며 자신이 가졌던 꿈과 이상을 잊고 산다. 큰 성공을 구가할 때도 마찬가지다. 성공에 미혹되고 취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다. 다사는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에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다사는 뒤늦게나마 그것을 깨달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평생 자신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지낸다. 어린 시절부터 지녔던 꿈, 하고 싶었던 일, 내가 설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가 나를 이루는 정체성이 된다. 일상은 비범하지 않은 경험들을 반복해서 살아내는 삶의 과정이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날들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은 욕심과 미혹에 빠지게 되고 이윽고 나를 잊어버린다. 그때 일상으로부터 본래의 나를 찾아주는 것이 바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소학의 가르침이다. 다사는 머나먼 귀양지에서 소학을 자신의 마지막 공부로 삼았고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다. 마지막으로 뜻을 이루게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수신의 힘이다. 다사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지필에 열중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지필에 애를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필에 마음을 쏟음으로써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잊었다. 인간의 마음은 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마음으로 몸을 다스리지만 반대로 몸을 바로잡음으로써 마음을 잡을 수도 있다. 다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았다. 다사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몸을 바로잡았고
몸이 흐트러질 때마다 마음을 다잡으며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 일생의 꿈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 마음을 다잡고 몸을 바로잡는 수신을 이룰 때 꾸준하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이윽고 품었던 꿈도 이룰 수 있다. 공부의 마지막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많은 것들을 폭넓게 배우되 설익은 지식으로 남을 가르치려 하지 말라. 지식과 덕은 마음에 쌓아 갈무리하는 것이지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다. 논어에는 박학독지, 젊은 근사라는 말이 나온다. 폭넓게 공부하고 뜻을 충실히 하라. 절실히 묻고 가까운 것에서 미루어 생각하라는 뜻으로 공자의 제자 자하가 진정한 학문의 자세에 대해 한 말이다. 예기 내칙에 실린 앞의 예문은 이러한 공부를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다. 20살이 되면 성인식인 관례를 치르고 성인의 예를 배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과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더욱 독실하게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본격적으로 어른으로서의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폭넓게 배우는 것이다. 폭넓게 공부하는 것은 반드시 올바른 뜻을 바탕으로 삼아야 하고 학문의 깊이를 겸비해야 한다. 학문의 깊이만 추구하고 폭넓은 배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식견이 부족한 사람이 된다. 하지만 폭넓게 배우기만 하고 깊이가 없다면 내세울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또한 학문이 채 무르익기도 전에 함부로 지식을 드러내는 데 급급하다면 경박한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 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이 앞서기 때문이다. 당연히 학문 역시 크게 이룰 수 없고 세상에서 뜻을 펼치고 큰 일을 하기에는 그 깊이가 부족하다. 다사는 귀양지에서 두 아들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며 가르침을 쉬지 않았다. 그 중에서 경전과 역사서를 읽기 권하며 이렇게 말했다. 근본을 두텁게 배양하고 얄팍한 문체는 마음속 깊이 감춰두고 드러내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가 저술에 마음을 두는 것은 당장의 근심을 잊고자 함이 아니다. 한 집안의 부영으로서 귀양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저술이라도 남겨 허물을 벗고자 하는데 어찌 그 뜻이 깊지 않다고 하겠느냐. 다사는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귀양살이에서 학문과 저술에 매진하는 자신의 뜻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며 진정한 학문의 의미를 알려준다. 먼저 학문은 남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다. 다산이 자식들에게 권했던 경전과 역사서는 사람됨을 완성해가는 근본에 충실한 공부다.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쌓아가는 공부인 것이다. 그 다음 공부를 통해 다른 사람과 세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다산이 저술에 매진한 이유는 그동안 쌓아왔던 공부에 대한 결실을 남기고자 함이었다. 또 한 가지 다산의 가르침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공부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역시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산은 이렇게 가르쳤다. 이제 너희들은 패족이다.
그러므로 더욱 잘 처신해 본래보다 훌륭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기특하고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패족으로서 잘 처신하는 방법은 오직 독서밖에 없다. 독서는 사람에게 가장 깨끗하고 중요한 일일 뿐더러 호사스러운 집안 자제는 그 맛을 알 수 없고 시골의 자제들은 그 오묘한 이치를 알 수 없다. 반드시 어려서부터 듣고 본 바가 있고 너희들처럼 중간에 재난을 겪어본 젊은이들이 진정한 독서를 할 수 있다. 그들이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뜻도 모르면서 그냥 글자만 읽어내려 가는 것은 진정한 독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자는 옛날 학자는 자신을 위해 공부했고 요즘 학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를 한다라고 했다. 위기지학은 자신을 충실히 쌓아가는 공부이고 위인지학은 남에게 보이고 과시하기 위한 공부다. 위기지학을 하는 사람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즉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기뻐한다. 당연히 그 한계는 없다. 하지만 위인지학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수시로 비교하며 남보다 앞서기 위한 공부를 한다. 남보다 빠른 출세,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기에 어느 순간이 되면 공부를 멈춘다. 예컨대 성공을 이루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반대로 출세를 바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자포자기하며 공부를 멈춘다. 애초에 공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올바른 뜻이 없기 때문이다. 다산이 두 아들에게 가르친 바가 바로 이것이다. 고난 속에서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사람은 언젠가는 그 진가를 발휘할 기회가 찾아온다. 고난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을 바탕으로 진정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산의 두 아들은 패족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나들은 고위직은 아니었으나 관직에도 진출할 수 있었고 두 아들 모두 시인으로 또 문장가로 높은 명성을 누렸다. 실력을 쌓고 자신을 다듬어 가는데 매진하는 사람은 다른 하찮은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동안 쌓아온 내공과 실력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배어나오게 된다. 가득 찬 독이 넘치듯이 물이 잔뜩 뺀 옷감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도 실력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러나 얕은 지식과 실력을 함부로 드러내는 사람은 내공이 깊이 쌓일 틈이 없다. 조금만 지식이 모여도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 마구 퍼내기에 바빠서 고일 틈도 없다. 이것을 재미있게 표현한 말이 있다. 전국시대의 대학자 순자가 했던 말이다. 군자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 마음에 붙어서 온몸으로 퍼져 행동으로 나타난다.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 입으로 나온다. 입과 귀 사이는 겨우 4치에 불과하니 어찌 7자나 되는 몸을 아름답게 할 수 있겠는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다. 그리고 공부의 마지막은 일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삶이 계속되는 한 공부는 끝이 없다. 가르침은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등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공명선이 증자에게 배웠음에도 3년 동안 글을 읽지 않자 증자가 물었다. 선아, 네가 나의 문화에 있은 지 3년인데 배우지 않음은 어째서인가? 증자는 3년이나 가르친 제자가 전혀 글 읽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의구심이 나서 물었다.
그러자 공명선은 이렇게 대답했다. 어찌 감히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스승께서 뜰에 계시는 모습을 보니 부모님이 집에 계시면 꾸짖는 소리가 개와 말에게조차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기뻐해 배웠으나 능하지 못합니다. 스승께서 손님을 응대하실 때 공손하고 검소하여 태만하지 않으시므로 이를 기뻐해 배웠으나 능하지 못합니다. 스승께서 조정에 계실 때를 보니 아랫사람에게 엄격하면서도 상처를 주지 않으시니 이를 기뻐해 배웠으나 능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기뻐해 배웠으나 능하지 못하오니 어찌 배우지 않으면서도 스승의 문화에 있었겠습니까? 공명선이 증자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은 세 가지로 모두 책이나 글이 아니라 증자의 평소 살아가는 모습에서 배운 것이다. 먼저 부모를 모시는 태도다. 공명선은 증자가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기뻐하며 배웠다. 비록 화나는 일이 있어도 자제함으로써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본 것이다. 두 번째는 손님을 대하는 자세다. 증자는 손님을 대할 때 최대한 공손하면서도 정성을 다했다. 이를 통해 손님을 대하는 것은 거칠애가 아니라 정성의 지극함이라는 것을 배웠다. 또 한 가지는 공무에 있어서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다. 아랫사람에게는 엄격하게 함으로써 공사를 분명히 구분하되 비록 잘못한 것이 있어도 지나치게 질책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의했다. 흔히 무례함을 엄격함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엄격함은 반드시 배려와 사랑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이 세 가지 외에 또 한 가지 공명선이 배운 것이 있다.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이다. 공명선은 스승의 모습에서 세 가지를 배웠지만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세가 있었기에 진지하게 배움에 임할 수 있었고 하루하루 배움에 진전이 있었을 것이다. 흔히 가르침을 단순한 지식의 전달로만 생각하기 쉽다. 오늘날은 특히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하다.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배워야 하는 현실에서 어쩌면 불가피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배움이 시험지에 정답을 적기 위한 기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진정한 가르침이란 자신보다 더 나은 제자를 길러내기 위한 청출어람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단순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임하는 바른 자세를 보여주고 그를 통해 더 많은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자는 하나를 들어 가르쳐 셋을 미루어 알지 못하면 반복해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했다. 배움에 대한 열정과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공부하는 자의 자질을 말한 것이지만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는 말이기도 하다. 하나를 가르치면 그것을 미루어 셋을 아는 지혜, 바로 이런 자질을 키워주는 것이 스승이 해야 할 일이다. 다산의 제자 중에 황상이라는 아전의 아들이 있었다. 황상은 평생을 두고 한마음으로 공부하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비록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최고의 학자가 될 수 있었다. 그를 잠깐 만났던 정약전은 동생인 다산에게 이렇게 소감을 전했다. 황상의 나이가 지금 몇이던가. 월출산 아래서 이와 같은 문장이 나리라곤 생각지 못했네. 어진이의 이로움이 어찌 넓다 하지 않겠는가. 정약전 역시 정조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최고의 학자인데 어린 황상을 만났던 감격을 이렇게 남겼다. 황상이 다산을 만나 제자가 된 지 3년 반 후의 일이니
그 후에도 공부에 매진했던 황상이 어떤 인물이 되었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비록 신분상의 제약으로 출세를 하지는 못했지만 훗날 황상은 정약전은 물론 추사 김정희까지 인정하는 학자가 되었다. 그를 만든 힘은 바로 그가 썼던 편지에서 짐작할 수 있다. 산방에 처박혀 하는 일이라곤 책 읽고 초서하는 것뿐입니다. 이를 본 사람은 모두 말리면서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을 그치게 하는 것은 저의 진가를 드러내 알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승님께서는 귀양살이 20년 동안 날마다 저술만 일삼아 복사뼈에 3번이나 구멍이 났습니다. 제게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하라는 3근의 가르침을 주시면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부지런히 노력해서 이것을 얻었다. 몸으로 가르쳐 주시고 직접 말씀을 주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귓가에 쟁쟁합니다. 관뚜껑을 덮기 전까지 어찌 그 지성스럽고 뼈에 사무치는 가르침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복사뼈에 3번이나 구멍이 났다는 과골삼천라는 말이 나왔다. 다사는 제자인 황상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을 것이다. 그러나 경전과 사학 그리고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까지 다산이 강조했던 공부를 모두 가르쳐 주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제자 황상이 마음에 새기고 배워 실천했던 것은 바로 학문에 임하는 다산의 자세였다. 복사뼈에 3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로 학문에 열중하는 모습은 다른 어떤 경전에 대한 가르침보다 제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러한 스승의 삶과 자세를 눈으로 보고 몸에 새긴 황상은 당대 최고 학자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뛰어난 학자로 성장했다. 인생은 2번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가는 과정이다. 배움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항상 새롭게 마주치는 삶에서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리고 배움의 의미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을 때마다 변함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맹자는 지식의 근본이 되는 마음을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러한 시비지심은 바로 스승이 삶으로 보여준 것이다. 지식은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가르칠 수 있다. 공자가 말했듯이 하나를 들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셋은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 올바른 마음을, 가치 있는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입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빠른 지름길은 지름길을 찾지 않는 것이다. 자유가 무성읍의 읍제가 되자 공자가 물었다. 너는 인재를 얻었느냐? 담대멸명이라는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는 길을 다닐 때 지름길로 가지 않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저희 집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공자에게는 3천여 명의 제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수가 많았던 만큼 몇몇 뛰어난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논어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극히 한정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자와 다른 제자와의 대화에서 언급된 인물이 있다. 위의 고사에 등장하는 담대멸명도 그중 한 사람이다. 그를 인재라고 말했던 자유는 공문 10철에 꼽히는 인물로 젊은 나이에 무성의 읍제가 될 정도의 성공을 이뤘다. 이처럼 뛰어난 인재였던 만큼 그가 추천했던 담대멸명 역시 뛰어난 인물이리라 짐작된다. 자유가 밝혔던 이유는 이렇다.
지름길로 다니지 않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상사의 집에 찾아오지 않는다. 빠른 결과를 위해 편법을 쓰지 않고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상사의 집을 남몰래 찾아 청탁하는 일 따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자는 소학집주에서 이렇게 풀이했다. 지름길을 가지 않는 것은 행동을 반드시 올바르게 해 작은 이익을 보거나 빨리 하려는 뜻이 없습니다. 공적인 일이 아니면 읍제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다스려 몸을 굽혀 남을 따르는 사사로움이 없음을 가리킨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다. 빠른 결과를 보고자 사람들은 지름길을 찾는다. 빨리 목적에 도달하는 자체야 나쁘지 않지만 자칫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편법을 사용하거나 일처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벌어지는 모든 재앙은 욕심이 앞서 바닥을 다지지 않고 결과를 서둘렀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 몰래 뇌물을 바치는 것도 그중 하나다. 사사로운 욕심으로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출세하려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공자는 이를 경계했고 뛰어난 제자들은 공자의 가르침을 받아 공직자의 길을 바르게 가려고 노력했다. 위의 고사에서 자유가 담대멸명을 인재라고 칭찬했던 이유 또한 바로 이 가르침에 근거했다고 볼 수 있다. 담대멸명도 비록 직접 듣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스승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스승이 공직자의 자세로 강조했던 원칙을 분명히 지켜 일가를 이뤘다. 사기 중리제자열전에서는 그의 훗날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는 용모가 매우 못생겨 가르침을 받으러 왔을 때 공자는 재능이 모자라는 사람이라 여겼다. 그러나 수업을 받은 후 물러나면 열심히 실천하며 수양했고 길을 갈 때는 절대로 지름길로 가지 않았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재상과 대부를 만나지 않았다. 남으로 내려가 양자강에 이르렀을 때는 따르는 제자가 300이나 되었고 주고받는 것과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이 분명해 제후들에게까지 이름이 알려졌다. 공자는 이런 소문을 듣고 나는 말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제여에게 실수를 했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좌우에게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제여는 언변에 뛰어난 제자로 공문 10철에 속한다. 하지만 행동이 말을 따르지 못해 공자에게 많은 질책을 받았다. 담대멸명은 내실은 충실했지만 외모로 인해 공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뚜렷한 원칙을 지켜나감으로써 보란듯이 성공해 스승이 자책하도록 만들었다. 다산도 지름길에 대해 말했다. 다만 다산이 말했던 지름길은 그 정의가 달랐다. 공부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름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상반된 이야기 같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전하고자 하는 뜻은 같다. 다산이 제자들에게 해주었던 말이다. 가을이 깊으면 열매가 떨어지고 물이 흘러가면 도랑이 만들어진다. 이는 이치가 그런 것이다. 모름지기 지름길을 찾아서 가야지 거친 돌길이나 우거진 덤불 속으로 가서는 안 된다. 과거를 위한 공부만을 중요시하는 세태를 두고 꾸짖는 말이다. 그 당시 공부 중에서는 과거의 글이 가장 어려웠다. 그 다음이 관리의 글이고 옛 경전의 글이 가장 쉬웠다. 그때도 빠른 출세를 원하는 사람은 오로지 과거 공부에만 매달렸다. 마치 오늘날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 취업이나 고시 공부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다산의 방법은 달랐다. 옛 경전부터 공부한 다음 과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옛 경전 공부란 사람됨의 근본을 다지는 공부다. 그리고 학문의 모든 이치가 집약된 공부다. 이처럼 바탕을 든든하게 다지면 과거 공부든 관리의 글이든 모두 쉽게 할 수 있다. 바로 공자가 말했던 일이관지, 하나로 모든 것을 꿰뚫는 공부다. 이러한 공부의 이치를 모르고 순서를 밟아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학문의 증진은 물론 출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설사 운이 좋아 빨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근본이 서 있지 않기에 관리의 글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고 글을 요청받아도 제대로 쓸 수 없어 망신을 당하게 된다. 결국 다산이 말하는 지름길은 빠른 결과를 얻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반을 탄탄히 닦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빠른 길을 두고 왜 둘러서 가느냐고 묻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빠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효율과 합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태다. 물론 빠른 결과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그 자체로 잘못된 행동은 아니다. 하지만 빠른 결과를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면 더 멀리 갈 수 없고 큰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성공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오히려 앞날의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설사 불법이나 편법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도 일을 이루는데 조급해서는 일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 눈앞에 작은 이익에 급급하면 서두르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까지 잃게 된다. 공부도 사회생활도 모두 마찬가지다. 뛰어난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 때문인 경우가 많다. 눈앞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내려면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 마음이 단박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 없다. 제갈량이 8살 난 아들 제갈첨에게 보낸 편지 계자서에 실린 글이다. 짧지만 자녀에게 전해야 할 소중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제갈량은 먼저 마음의 다스림과 검소함을 가르쳤다. 계자서는 군자는 고요한 마음으로 몸을 닦고 검소함으로 덕을 기른다로 시작된다. 삶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덕목은 바로 수신과 덕이며 그 바탕이란 마음의 고요함과 생활의 검소함이라는 것이다. 마음을 다스려야 수신이 되고 검소함이 습관으로 몸에 익어야 덕을 기를 수 있다. 다음에 실려있는 문장이 앞의 예문이다. 원문에서 단박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고 맑아서 순수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욕심에서 벗어난 마음인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검소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올바른 뜻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눈앞의 이익에 휘둘리면 마음이 흐려지고 행동도 저급해지게 되므로 높은 이상을 품을 수 없다. 그 다음 영정은 마음이 평온한 경지를 일컫는다.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고 위기에서 평정심을 잃는 사람은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당장 닥쳐온 일을 수습하기에 급급해 미래를 생각해 볼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논어에서는 멀리 내다보지 못하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 근심이 생긴다 라고 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일상의 어려움과 마주치며 살아간다. 만약 이런 어려움에 쉽게 흔들리게 되면 조급해지고 멀리 내다보며 큰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된다. 앞의 예문은 제갈량이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을 정도로 좋아했던 구절이다. 그리고 그가 마법과도 같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데 바탕이 되어준 말이기도 하다. 치열한 전장에서 상대의 심리와 주변 환경을 잃고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제갈량의 상징인 통찰력은 남다른 재치나 번뜩이는 기재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평상심에서 나왔다. 통찰력은 표면 아래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갈량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기에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고 혼란스러운 전장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 이어서 제갈량이 전한 것은 배움이다. 바로 배우지 않으면 재능을 펼칠 수 없고 뜻이 없으면 학문을 성취할 수 없다는 유명한 구절이다. 탄탄한 지식이라는 기반 없이는 큰 꿈을 이루기 어렵다. 제갈량 역시 뛰어난 행정가이자 책략가이기에 앞서 유가, 법가, 도가 등 당시 제자백가에 능통한 학자였다. 어린 시절부터 갈고 닦은 다양한 공부가 군사가 되는데 바탕이 된 것이다. 그리고 제갈량은 올바르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태함과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친다. 게으르면 정밀하게 연구할 수 없고 거칠고 조급하면 성품을 다스릴 수 없다. 나이는 때와 함께 달리며 뜻은 해와 함께 가버려서 마침내 마르고 시들게 되면 공색한 곳에서 한탄한들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성품이 게으른 사람은 깊은 공부를 하기 어렵고 조급한 사람은 좋은 성품을 이루기 힘들다. 그리고 이런 폐습으로 자신을 버린 사람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결국 아무런 성취도 뜻도 없이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통렬한 가르침이다. 제갈량은 아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정을 편지에 담아서 보냈다. 비록 8살의 어린 나이지만 제갈량의 가르침은 단호했다. 나이에 상관없이 분명한 삶의 이치를 가르쳐야 한다는 점에서 제갈량은 타협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제갈첨은 아버지의 간절한 염원에 보답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중요한 요직과 지위를 모두 이어받았지만 위나라 장수 등해의 편지에 평정을 잃고 싸우다 참담한 패배를 당해 전사하고 만다. 아버지 제갈량이 그토록 강조했던 마음의 다스림을 아들 제갈첨은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다. 제갈량이 아들을 가르치면서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강조했던 까닭은 그만큼 마음의 다스림이 중요하고 또 실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음 다스림을 평생의 공부로 삼았다는 다산 역시 마찬가지였다. 혹독한 귀향살이에서 심경으로 마음을 다스리려 했지만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다. 그래서 능히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한탄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산은 스스로 하나의 해법을 깨우쳐 실천했다. 바로 마음 다스림의 시작은 자기 마음의 병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진실로 마음 다스리는 학문에 유의한다면 곧 마음 안에 허다한 병통이 있음을 느낄 것이다. 주자는 이같이 하는 것이 병이 됨을 알면 이같이 하지 않는 것이 약이 되는 것을 곧 알 것이니 바야흐로 맹렬히 공부할 수 있다고 했다.
학자가 마음의 병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다스림이 순조롭고 기운이 조화로운 경지를 이루겠는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먼저 스스로가 가진 마음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마음에는 허다한 병이 있고 마음은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고 인정해야 마음을 회복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다. 맹자는 맑고 선선한 새벽의 기운인 평단지기를 말했다. 생명이 되살아나는 새벽은 낮과 밤을 지내는 동안 잃어버린 마음을 돌아보기 좋은 때다. 매일 그렇게 새벽에 깨어 스스로를 반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면 조금씩 마음이 단단해질 것이다.